이리나는 온 힘을 다해 시어머니와 관계를 잘 만들어 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벌써 2년째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는 그녀를 괴롭히며 그걸 즐기고 있었다. 이라, 부탁인데 우리 볼로자가 늘 신선한 음식 먹게 좀 신경 써줘. 내가 일하러 간 사이에 냉장고 봤더니 다 곰팡이 폈더라. 너 자신에게도 그런 거 안 좋잖니? 좀 더 노력해봐. 시어머니의 말에는 노골적인 거짓과 위선적인 걱정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이리나는 두 곳에서 일하며 남편을 부양했다. 남편은 교통사고로 두 다리에 깁스를 한 채 누워 있었고 그들이 갚아야 할 대출도 있었다.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는 젊은 부부가 대출금 때문에 고생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도와줄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 냉장고에 어제 제가 만든 음식이 있어요. 그리고 아시잖아요. 지금 저 정말 힘들어요. 저희는 아무 도움도 못 받고 살고 있거든요. 이리나는 최대한 부드럽게, 그러나 뜻은 분명하게 말했다. 당신이 도와주지 못할 거라면 제발 간섭이라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돌려서 던진 것이다. 시어머니는 표정을 굳혔다. 내가 그랬지. 우리 아들이랑 내가 엮이지 말았어야 한다고. 내 부모라도 있으면 좀 도와줄 텐데 나한텐 기대하지 마. 아들은 많지만 어머니는 하나야. 게다가 내가 내 아들과 얼마나 오래 살지 누가 알아. 키 크고 곱슬머리가 희끗한 시어머니가 바싹 다가서자 작고 여린 분홍빛 머리에 이리나는 숨이 막혔다. 이렇게까지 날카로운 시어머니를 본 건 처음이었다. 그깟 말 한마디로 이렇게 흥분하는 거지. 이리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요,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 그럼 제 남편을 잘 돌봐주세요. 마침 제가 2주간 출장을 가야 해서요. 원래 거절하려 했는데 그렇게 훌륭한 어머니라면 맡겨도 되겠죠. 이리나는 화가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그녀는 정말 낯선 사람 같았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을 돌보라며 공손하게 말했다. 기꺼이 도와주지. 내가 볼로자를 돌보면 내가 돌아올 땐 완전히 달라질 거다. 너무 말랐고 창백하잖니. 내가 넘겨준 모습이 이게 아니었는데. 이리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자마자 남편이 목발을 짚고 방에서 나왔다. 또 엄마랑 싸운 거야. 이번엔 어딜 간대. 그는 웃으며 물었다. 이리나는 그 미소가 오히려 더 괴로웠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집 열쇠를 준 것도 그녀의 동의 없이 일어난 일이었다. 그 집은 그녀의 결혼 전 보증금과 첫 대출금으로 마련된 집이었다. 사고 전까지는 두 사람이 반반씩 내던 대출금도 이제는 이리나 혼자 두 직장을 뛰며 감당하고 있었다. 게다가 그녀는 임신 3개월이었다. 그 출장은 꼭 필요했다. 중앙사무소 관리자와 직접 이야기해 재택근무로 전환할 수 있도록 조율하려는 계획이었다. 이리나는 믿었다. 남편도 언젠가는 스스로 무언가를 찾아 나서리라. 좋은 운전사였지만 다리 부상으로 이제는 다른 일을 배워야 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전 그 허름한 아파트를 팔지 말걸. 그녀는 가끔 그렇게 생각했다. 대출, 병원비, 생활비, 돈은 바닥이었다. 아궁이에 남은 장작만큼 희망도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도 이리나는 믿었다.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고 언젠가는 변하리라. 그녀는 차분히 남편에게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볼로자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됐어. 엄마 말이 다 맞아. 남편이 건강하고 돈 벌 땐 좋다더니 이제 병들면 버리려는 거잖아. 결국 날 사랑하는 건 엄마뿐이야. 볼로자, 무슨 말이야. 이리나는 충격의 말을 잃었다. 그녀는 울분을 삼키며 다시 말했다. 난 지금도 2배로 일하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어. 우린 부부야. 한 몸이잖아. 당신도 엄마한테 얘기 좀 해 제발. 허락 없이 오지 말라고. 하지만 남편은 더 격해졌고 이리나는 공포감마저 느꼈다. 그녀는 떠올랐다. 어쩌면 친구 나타사가 맞았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같은 고아원에서 자랐다. 10년 넘게 자매처럼 서로를 의지했다. 나타사는 결혼하지 않았고 혼자 아들을 키웠다.
낙천적이었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청소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리며 꿋꿋이 버텼다. 이리나, 결혼 서두르지 마. 집도 팔지 말고. 몇 년 전 나타사는 그렇게 말했다. 하지만 이리나는 친구의 말을 비관주의로 치부했다. 사랑을 믿어야지. 안 그러면 결혼이 무슨 의미야. 그때 나타사는 조용히 답했다. 남자도 사람이야. 우리랑 똑같은. 좋은 사람이라도 인생이 언제 뒤틀릴지 몰라. 누구든 병들 수 있고, 미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 그를 신격화하지 마. 넌 그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잖아. 이리나는 그 말에 화가 나서 결혼식에도 나타사를 초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타사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중에 그녀가 일자리 부탁을 하자 좋은 직장으로 연결해 주었다. 그녀는 원망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예언은 굳이 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으니까. 이리나가 물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 운전기사 중 한 남자가 그녀에게 호감을 보였다. 1년도 안 되어 결혼했다. 그때 그녀는 25살. 이미 자신을 노처녀라고 생각하던 나이였다. 본로자는 다정하고 예에 바르고 배려심 많았다. 재정학 전공자였다고 했지만 운전 일을 하고 있었다. 삶이란 그런 거죠. 그의 웃음은 따뜻했다. 시어머니는 분통을 터뜨렸다. 괜히 돈 들여서 대학 보냈네. 하지만 이리나는 학위보다 성품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본로자는 엄마의 아들이었다. 자신의 의지가 거의 없었다. 언뜻 보면 온화하고 예에 바르지만 누군가의 영향 아래 놓이면 언제든 달라졌다. 그 성격의 첫 징후는 결혼 전에도 있었다. 어느 날 그는 회사에 친구를 데려와 하룻밤만 재워줘 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 금고에 돈이 사라졌다. 상사가 불호령을 내리자 본로자는 문이 열려 있었어요 라고 했다. 하지만 이리나는 분명 문을 잠갔었다. 이라, 화내지 마. 너야 다른 일 찾으면 되잖아. 얘 같이 욕먹어. 본로자, 그건 너무 무책임해. 그녀는 상사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저축으로 손실을 메웠다. 그리고 결심했다. 그와는 다시는 엮이지 않겠다고.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찾아와 일부 돈을 돌려주고 꽃다발을 내밀며 사과했다. 이리나는 바로 용서하지 않았지만 결국 마음을 풀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그 후 그는 남은 돈을 갚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부부끼리 무슨 계산을 하겠어. 그런데 다음 신호는 훨씬 더 컸다. 결혼 후 그들은 합의했다. 이리나는 자신의 작은 아파트를 팔고 시어머니는 아들의 지분값을 보태 새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던 것이다. 젊은 부부가 돈을 보태 큰 몫의 대출을 갚는 셈이니 그는 자기 몫의 현금은 내지 않았다. 미안해. 내 지분은 엄마 앞으로 이미 이전했어. 그런데 지금 당장은 돈을 드릴 수가 없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하거든. 엄마가. 그는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나중에서야 이리나는 알게 되었다. 본로자의 어머니는 아무 병도 없었고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다는 것을. 그럼에도 그녀는 남편을 믿고 싶었다. 그가 엄마 말을 그냥 믿었을 뿐이라고.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순진함이 도둑질보다 더 나쁠 수도 있어. 아마 더 나빠질 거야. 설상가상 남편은 질투까지 심해졌다. 깁스를 하게 된 뒤로는 이리나가 다른 도시로 출장을 갈 때마다 애인이 있다고 의심했다. 한 달 전, 이리나는 부엌에서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가 아들에게 묻는 말을 우연히 들었다. 내 애가 맞긴 하니. 놀란 남편이 떨어뜨린 찻잔 소리가 났다. 이리나는 몸이 굳어 바닥에 뿔이 박힌 듯했다. 그녀는 바랐다. 본로자가 엄마를 단호히 제지하고 아내를 지켜주기를. 그동안 자신이 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그가 모를 리 없는데.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엄마 알잖아. 요즘 세상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얘가 태어나면 유전자 검사하자.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 대출은 일아가 다 내잖아. 나는 거에 안 냈고.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엄마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저런 말 한 거겠지. 그는 늘 갈등을 피하려는 온순한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그날 이후로 이리나는 줄곧 낯선 사람과 사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모든 걸 계산 끝에 잠시 그녀 옆에 붙어 있는 남 같았다. 가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걸 느끼며 이리나는 결심했다. 출장 동안 모든 걸 찬찬히 생각해 단순하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기로. 내일 출발할 거야. 이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아. 당신 엄마가 당신을 돌보겠다고 했어. 돌아와서 얘기하자. 남편 의견은 안중에도 없구나? 말은 끝이다. 이혼녀 대열에 아이 딸린 채 끼려는 모양이지. 남편이 독하게 내뱉었다. 이리나는 또다시 사랑하던 남자가 아니라 알 수 없는 도끼 어린 남자를 본 듯했다. 그래도 믿고 싶었다. 둘 다 위기라서 그런 거라고. 잠시 떨어져 차분히 생각하면 다시 나아질 거라고. 그녀는 약간 요령을 썼다. 원래는 이틀 뒤 떠나야 했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와의 신경전 끝에 먼저 나타사 집에서 며칠 머물기로 했다. 그 다음에 역으로 가도 늦지 않았다. 어차피 배웅할 사람도 맞이할 사람도 없었으니까. 나타사 집에서의 며칠은 금세 지나갔다. 시어머니와 남편에게서 몇 차례 전화가 왔다. 이리나는 이미 도착했다고 거짓말했고 잘 지낸다고 했다. 볼로자는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였고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도 다정다감하게 모든 게 잘 될 거야 라고 큰소리쳤다. 내가 남편과 시어머니를 괴물처럼 만든 건 아닐까. 이렇게 다정한데. 이리나가 미안한 얼굴로 중얼거리자 나타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라, 미안하지만 내가 과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축소해서 말하는 걸걸. 친구를 위로하려던 말이 오히려 불길한 예고처럼 들렸다. 한때 이리나는 나타사를 비관주의자, 심지어 질투심 많은 사람으로 오해했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예감이 너무 자주 맞아떨어지는 걸 보고 성급한 판단을 멈추었다. 어찌 되든 되겠지. 고마워. 이리나는 작은 캐리어를 끌고 역으로 향했다. 늘 그렇듯 일찍 도착한 탓에 기차 도착까지 1시간 넘게 남아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볼로자, 아들아. 나 역에 다 왔어. 도착하면 전화할게.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였다. 그녀는 며느리 바로 곁에 서 있었지만 이리나를 보지 못했다. 이리나는 숨을 죽이고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녀를 얼어붙게 만든 말. 걱정 마. 그 올레그에게 다 말해서 내 아내 명의의 돈을 받아낼 거야. 우리에게 꼭 필요하잖아. 이혼 후의 말이야. 통화는 중간에 끊겼다. 그러나 이리나는 충분히 이해했다. 그리고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가 멀지 않은 곳으로 가려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내일 밤에도 올 수 있어. 표를 환불하고 따라가자. 더 이상 숨어 도망다니지 말고 정면으로 마주보자. 통화를 끝낸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는 근처의 행인에게 다가가 물었다. 실례지만 제 표 시간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 렌즈를 깜빡해서요. 아직 1시간 남으셨어요. 그런데 저도 같은 방향으로 가요. 저만 따라오시면 헷갈리실 일 없어요. 친절한 청년이 말했다. 덕분에 이리나는 목적지를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날은 운도 따라졌다. 시어머니가 렌즈를 깜빡한 것이다. 갈리나는 안경을 쓰면 늙어 보인다고 여겨 일부러 꺼렸고 렌즈와도 영 친하지 않아 종종 잊어버렸다. 이리나는 우연히 같은 객차의 자리까지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의 변명수를 코앞에서 들어야 했다. 그녀는 옆자리 승객에게 하소연했다. 못난 며느리가 목을 죄고 살며 그들의 집에서 그들의 돈으로 살면서 남자나 쫓아다닌다고. 게다가 존귀한 아들에게 남의 자식을 떠맡기려 한다고. 요즘 젊은 것들이 원래 그래요. 힘내세요. 어떤 여자가 갈리나를 위로했다. 이리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다. 저 여자가 한때 유부남에게서 아이를 낳고 그 남자가 집을 사주며 평생일 한 번 안 했다는 걸 알려줄까. 하지만 참았다. 낯선 이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평가하든 지금 중요한 건 아니었다. 핵심은 올레그가 누구인지, 무슨 돈을 어떻게 가져오려 하는지였다.
갈리나는 역에서 내려 택시를 잡아 근처 고급 주택단지로 향했다. 이리나는 놀랐지만 그대로 뒤를 밟았다. 택시는 호화로운 저택 앞에 섰다. 시어머니는 인터폰을 눌렀다. 안녕하세요. 올레그 예고로비치 댁이죠.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낮고 굵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잠시 후 경비가 전했다. 주인이 곧 중요한 약속이 있어 이동하며 짧게 얘기해야 한다고. 제가 일부러 오라길래 온 건데요. 갈리나가 인터폰에 대고 성을 냈지만 경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분 뒤 키가 크고 탄탄한 체격의 남자가 나왔다. 옷차림은 소박했지만 멀리서도 이 집의 주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기사님, 저기 좀 떨어진 데 세워주세요. 그리고 조용히. 이리나는 택시 기사에게 부탁했다. 기사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러면 요금은 조금 더 나옵니다. 대신 망원경이라도 보실래요? 오리 사냥 다니느라 차에 항상 싣고 다닙니다. 정말요? 좋아요. 망원경을 들여다본 순간 이리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남자 올레그. 그는 바로 14살 즈음 보육원에서 엄마가 데려갔던 그 올레시카였다. 변하긴 했다. 한층 성숙해졌고 어딘가 다른 분위기가 났다. 하지만 틀릴 리가 없었다. 그 푸른 눈동자, 뺨의 작은 점. 다만 곱슬한 밝은 갈색 머릿결은 한참 성그러져 있었다. 이리나의 심장은 미친 듯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오르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올레그가 뭐라고 말하는지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시어머니가 떠들 때는 한길박에서도 들릴 만큼 요란한데 정작 여기서는 한마디도 분간이 안 됐다. 그래도 이리나는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가 일부러 딱한 척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고 이어서 남자에게서 돈이 든 봉투를 받는 모습을 보았다. 그 다음 뭔가로 실랑이가 붙었고 올레그는 성이 나 손을 휘젓고는 시어머니를 대문 안으로 들이기조차 하지 않은 채 떠나버렸다. 그가 사라지자 이리나는 택시비를 치르고 기사를 돌려보냈다. 올레그의 운전기사가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를 어딘가로 태워 데려가는 걸 확인하고 그녀는 단호히 초인종을 눌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뱀처럼 발도 없는 사람을 쫓아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누구를 찾으십니까? 경비가 물었다. 올레그요. 이리나라고 전해주세요. 저랑 보육원에서 같이 자랐다고요. 여인지 경비가 킬킬 웃더니 몇 분 뒤 올레그가 이리나 앞에 나타났다. 이라,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 말론 내가 죽어간다길래. 어떻게 된 거야? 그는 놀란 나머지 인사도 잊고 말을 내뱉더니 뒤늦게 정신을 차렸다. 미안해. 들어가자. 무슨 일이 있든 내가 괜찮아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가정부가 식탁을 차리자 이리나는 축 늘어진 몸을 푹신한 안락의자에 내려놓았다. 기진맥진했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올레그, 먼저 내가 말해줘. 우리 시어머니가 너한테 왜 왔는지. 알다시피 난 예전에 너를 좋아했어. 그런데 엄마가 잠깐 날 해외로 데려갔지. 참고로 이 집은 엄마 소유야. 반년 전에 돌아와서 널 찾기 시작했고 마침내 주소를 알아내 집까지 왔어. 문을 연 사람이 내 시어머니였지. 처음엔 날 쫓아냈지만 명함을 남겼고 그러다 연락이 닿기 시작했어. 그러다 그녀가 말하길 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큰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널 직접 보고 싶다는 조건으로 돈을 주겠다고 했고 그래서 오늘 그녀가 온 거야. 근데 얘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어. 이리나가 놀라 물었다. 이라, 너는 아무 병도 없고 남편과도 사이가 복잡하대. 특히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고 했지. 사실 오늘도 이상했어. 주소를 안 알려주길래 뭔가 수상했다니까. 올레그가 두 손을 벌리며 말했다. 그럼 내 남편도 이 사기에 가담한 거네. 이리나는 낙담했다. 눈물이 고였다. 스스로도 민망했다. 마치 동정심을 구걸하는 꼴이 아닌가. 호화저택, 낭만과 감성의 올레그, 그리고 자신은 그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려는 듯 보였다. 이라, 얘 그래. 내 돈은 내가 번 거야. 난 엄마 회사의 관리인으로 일하고 수입도 괜찮아.
내 남편과 시어머니가 사기꾼인 건 내 탓이 아니야. 난 널 도울 거야. 대가 같은 건 필요 없어. 그는 믿음 어린 눈빛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리나는 보육원 시절을 떠올렸다. 자신을 위해 입반 아이들 앞에서도, 심지어 보육교사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던 그 불같던 소년을. 내가 바보지. 내 인생을 드라마로 만드는구나. 그녀는 속으로 자책했다. 하지만 어쩐지 모든 게 잘 풀릴 것만 같았다. 그때 이염 있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손님을 위해 그렇게 오래 붙잡아두니 분명 먼 길 오느라 피곤할 텐데 방은 이미 준비됐단다. 이리나는 올려다보았다. 작디작은 최고의 여인이 힐체어에 앉아 있었다. 크림색 정장이 격식을 더했다. 설명이 없어도 알 수 있었다. 올레그의 어머니였다. 보육원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스쳤다. 큰 사고 후 엄청난 재화를 이겨내고 세상을 떠난 시아버지의 사업을 맡아 일으켜 세웠다는 그 사람. 우리 엄마야. 올레그가 미소 지었다. 뵙게 돼서 정말 기뻐요. 그런데 민폐 끼치고 싶진 않아요. 일도 있고 생각도 정리해야 하고. 이리나가 중얼거렸다. 아가, 미안한데 몰래 들으려던 건 아니고 내가 기가 좀 밝아. 상황은 대충 알겠어. 상사에게 전화해서 못 간다고 하렴. 이유는 아무거나. 해고된다 해도 크게 문제는 아닐 거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장 널 기다리지도 않잖니. 우리 집에서 지내며 차분히 정리해. 맑은 정신으로 가정사를 풀어보자. 옐레나 이고레브나. 그녀는 조용하고 단정했지만 거역할 수 없는 기운이 있었다. 처지가 복잡해서가 아니라 눈빛이 그랬다. 한 해가 열해 같은 사람의 눈, 운명을 마지막 순간 뿔잡아 꺾어버린 강인함이 스쳐 지나갔다. 일주일 후 이리나는 아무 일 없던 듯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다. 누군가 재빨리 자물쇠를 바꿔 놓은 것이다. 놀라지도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가 받았다. 다신 내 아들을 괴롭히지 마. 이혼한다. 대출은 우리가 낼 거다. 물론 재산분할 후에. 볼로자는 직접 이야기할 생각도 없어. 이리나가 묻자 잠시 실랑이 끝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라, 널 더는 사랑하지 않아. 직접 말하기 힘들었어. 우리 아이는 내가 낸 대출금, 내 몫은 돌려줄 거야. 그건 총액의 절반이야. 이리나는 남편이 부끄러웠다. 그리고 자신이 이런 사람에게 시간을 허비했다는 사실이 서러웠다. 응, 일단 애부터 낳고 얘기하자. 집 문제는 엄마랑 얘기해. 난 스트레스 받으면 다리뼈 붓는데 안 좋아. 그는 행설수설했다. 거짓말하는 건 뼈 붓는데 지장 없나 보네. 이리나는 말하려 했다. 그녀가 사기 계획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나 전화기는 시어머니 손으로 넘어갔다. 좋아. 그럼 경찰 불러. 문따. 볼로자는 너와 아이 도울 생각 없어. 거기 가만히 있어. 1시간 내로 갈 테니까. 여긴 제가 비용 다 냈던 우리 집이었죠. 이웃들도 다 알 텐데. 볼로자는 어차피 날 돕지 않을 거예요. 당신도. 이리나는 흥정하지 않았다. 정말로 경찰을 불렀고 문을 열었다. 짐을 챙기는 동안 현금으로 모아둔 작은 저축은 스퍼로스 온데간데 없었다. 경비이자 동료가 도와주어 거대한 SUV 트렁크에 가방을 실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달려들 듯했지만 결국 차마 그러지 못했고 멀찍이서 독을 뿜었다. 역시 내 연인이 있었네. 볼로자가 양심에 찔려 했던 거야. 어서 들어가세요.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 문 열어 놓으셨잖아요. 제가 낸 대출금은 당신들이 차지할 생각이고 나머지는 올레그에게서 뜯어 메우려 했죠. 제가 죽어간다며. 세상에 누군가의 비열함 때문에 엉뚱한 사람이 대신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일이 있죠. 오늘이 딱 그런 날이네요. 우릴 이렇게 쉽게 치워버리고 부자인 사람한텐 비웃음을 보냈죠. 우리 올레시카 돈 많으니 그 푼돈 잘 드세요. 당신들은 평생 아들을 부양해야 할 거예요. 제대로 일해본 적 없는 사람 아닌가요? 이리나는 뜻밖에도 아주 평온했다. 원래 다툼을 싫어했지만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 그녀는 올레그에게 가지 않았다. 나타사에게 갔다.
올레그의 어머니가 이미 재택 일자리를 마련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사랑하는 남자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이혼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올레그가 선임해준 변호사가 대출 상환의 대부분을 이리나가 부담했다는 증거를 모아 즉시 혹은 매각 후 전액 반환 판결을 받아냈다. 게다가 올레그의 저택 CCTV에는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가 돈 봉투를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그 돈도 기한 내 반환하게 했다. 이리나는 예쁜 딸을 낳았다. 남편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그는 애가 자기 피가 아닐 거라 믿고 있었으니 오히려 잘됐다고 생각했다. 양육비도 내지 않을 테니까. 맞아. 너랑 올레그가 결혼하면 매번 아빠 허락받아 애 데리고 해외 나갈 일도 없고 번거로운 일도 사라져. 그 사람은 널 이미 지워버렸어. 너도 그를 지워. 나타사가 말했다. 그녀의 삶도 마침내 안정을 찾았다. 아이 아빠와 화해했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나타사는 결혼을 신중하게 생각했다. 오랜 시간 확인한 끝에 그가 정말로 아이와 그녀를 사랑하고 돕겠다는 걸 확신하고서야 함께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리나에게 자기 집을 내주었다. 진부하지 않아. 부자고 날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내 문제를 다 떠맡기는 거 나 사기꾼 같아 보이지 않을까. 이라, 넌 이미 충분히 고생했어. 이번엔 행복을 국자로 가득 퍼서 먹어. 균형 맞추자. 이번만큼은 나타사의 예감은 비관적이지 않았고 또 정확했다. 1년 뒤 이리나와 올레그는 결혼했다. 자기 집에서 살았고 이리나의 딸에게는 남동생이 생겼다. 흥미롭게도 이리나가 작별 인사로 전했던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다. 볼로자는 술에 빠졌고 깁스를 풀고도 일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현금으로 쌓아두었던 나머지 저축을 슬쩍 했고 친구들과 집에서 불까지 내었다. 결국 갈리나 콘스탄티노브나는 자기 집을 세놓고 아들과 함께 살며 24시간 감시하듯 지내야 했다. 그러나 점점 더 거칠어지는 아들을 통제하기는 갈수록 어려웠다. 돈을 대놓고 훔치고 막말을 퍼붓고 내 인생 망친 건 엄마라며 난동을 부렸다. 그는 이리나를 찾아오려 했지만 그녀의 새로운 시어머니의 호화저택엔 발도 들이지 못했다. 게다가 부부는 그 집에 살지도 않았다. 엄마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진 않지만 그 집 그렇게까지 내키진 않더라. 올레그가 아내에게 털어놓았다. 나도 시어머니와 같이 사는 건 좀 무서워. 그래도 당신 엄마는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가 매주 찾아뵙는데 손주들 보느라 바쁘셔서 그런지 외로울 틈도 없으시더라. 이리나는 웃으며 남편을 꼭 끌어안았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후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